합계 출산율은 0.8명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거란 우려.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 맞이 아빠 휴가와 관련해서는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숫자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게 뭐 몇만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을 때 그냥 진짜 적다는데 그 계산을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다음 세대에 그럼 태어나는 게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남녀 반반 잡아도 무조건 일단 반토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치면 이 세대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그 생각하니까 윤석 씨 뭐 스스로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게 좀 든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결혼하기만 해봐 내가 그러면 한 번에 그냥 그냥 결혼하기만 해봐. 그냥 막 그냥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어요. 72. 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15세에서 49세가 될 때까지 평생 동안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요. OECD 38개국 중에서 꼴찌를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1.0명 아래의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가슴 아픈 이제 상황이죠.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만큼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전해인 22년보다 7.7%나 감소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숫자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를 보면. 근데 그걸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뭔가 체감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막 작년에 기사를 보는데 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다, 0명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0명이야? 네. 심지어 0.72도 제가 지난 4분기를 보니까 0.6대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0.65였어요. 0.65. 그리고 뭐 올해도 또 떨어진다 그러면 올해는 아예 연 단위로 뭐 0.6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 뭐 5천만 아니면 조금 더 낮더라도 그 수준을 유지를 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기존 학자들은 2.1명 정도까지는 이제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그렇게 또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1.4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0.72하고 1.4라는 숫자가 이렇게 멀어 보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수요일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여야가 내놓은 대책 이거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래도 진짜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저출산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이슈가 된 적은 없었죠. 그만큼 이제 저출산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야도 앞다투어서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았어요. 먼저 그 국민의힘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갔을 때 이제 대체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인구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좀 높여주고 출산한 가정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준다든지 지금 초등학생 이상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겠다. 보니까 각 당에서 이렇게 저출산 공약을 1호로 내세운 걸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런 공약을 통해서 1.4를 달성하는 게 가능할 거로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 해결해 가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차대하게 다루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출산의 주체인 청년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또 대상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늦었다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 문제들의 총합이 그 결과가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아이를 자꾸 낳게 장려하려면 거기에 맞게 공공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냥 좋은 집을 계속 주는 거야. 집을 줘서 방 2개짜리에서 3개짜리, 4개짜리로 나이 수에 따라서 네, 이사할 수 있는 최우선의 권리를 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제 이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지.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을 준다. 또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평수를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정책이 너무 남발이 되면 사실은 출산이나 아이가 도구가 돼버려요. 내가 집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를 더 낳고 그럴 수 아이가 있겠네요. 필요하고 그럴 수 있겠다.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 네. 도구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위험은 있습니다. 잘 조절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도 될까요? 네. 네. 한국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때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를 할 때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는 좀 많이 낳아야 한다는 건데 요즘에는 외동인 친구들이 많다라는 내용을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때는 말이죠. 그냥 뭐 엄마가 밭에서 이렇게 배추 뽑다가 아이고 하면 퉁덩 나가지고 그냥 언제쯤이에요? 퉁덩 아니, 그냥 왜 진짜 우리 때는 100년 전 아니에요? 엄마들이 100년 다 전? 그렇게 낳다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1970년대, 아까 말씀하신 197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었어요. 와, 4점이요? 그래. 되게 그 홍수님 말씀하신 다영제. 네. 이야. 그리고 이제 이때 태어난 아이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도 하죠. 진짜 많이 정부는 대한가족협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했어요.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와, 이런 포스터 교과서에서 많이 봤어요. 맞아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산하 제한 정책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어요. 좋은, 좋은 걸까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1970년에 4.53명에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1.7명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충격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출산율이 1.6명 정도로 떨어졌을 때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1.6. 그러니까 그때쯤에라도 좀 그렇게 해갖고 그래. 아,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멈추자라고 했으면 됐었지 않을까 아쉬움이. 그럼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떨어진 출산율은 2002년에 이르면 1.18명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이제 한국 사회가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고요. 정부가 처음으로 인구 위기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때쯤에 그런 그렇죠. 생겼던 거예요. 근데 애 많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많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연애도 많이 하고 뭔가 젊음의 에너지가 들끓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2002년에 약간 절반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90년대 말에 한국 사회가 겪은 굉장히 큰 위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90년대 말이면 뭐. IMF. 네, 1990년대 말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큰 이제 변화를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율, 출산율도 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이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1.09명까지 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였어요. 이때부터 이제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이제 만들고요. 그때부터 지난해 이르기까지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약 380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20년 동안 380조. 네. 80조? 네. 쌤, 그러면은 벌써 뭐 대통령 특수위원회가 설치되고도 20년, 돈도 380조, 굉장히 긴 기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방어는커녕 오히려 아래가 깨져서 0.72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아서 각 부처에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도 있었지만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청소년의 뭐 게임 중독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이런 건 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이런 것들도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서 380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출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성. 그렇죠. 여성, 남성,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무엇이 힘든지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이제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준비된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하는 청년들은 36.4%에 불과해요. 60% 이상은 부정적인 거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53.5%예요. 과반수가 넘는 거죠. 이 자리에 청년에 해당되는 분이 유빈 씨죠. 네. 유빈 씨가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이를 키우려면 살아가는데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된다,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 유빈 씨한테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요. 코평수가 왜 이렇게 커져요? 솔직하게 결혼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대신 말해줄까요? 유빈이는 팬들밖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팬들과 결혼하는 건 그만해요. 나 아직 아무 발언을 할 수 없어요. 국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유빈 씨도 아이와 함께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요. 언젠가는요. 네. 사실 아이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앞선다는 게 많은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결혼 후에 자녀가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의 경우에 43.3%, 여성은 무려 65%에 달해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자녀를 가지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출산의 주체는 남성과 여성 모두이지만 임신, 출산, 육아 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일차적인 부담은 여성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이승현 아나운서 유일한 여기서 엄마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아나운서들은 방송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출근 시간도 달라지고 그렇죠. 숙직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번 제가 숙직을 가는데 엄마 나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숙직 가는 건 정말 못 참겠어. 회사 그만두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서럽다. 그 돈 벌어가지고 집 장난감 사주고 옷 사주는 건데.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 일, 육아 병행의 문제는 진짜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해결하기엔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2015년에 이르면 더 이상의 오름세 없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2015년. 왜 또 몰랐을까? 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혹시 2015년 기억이 나시나요?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2015년? 코로나도 아니고. 네. 추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여성 고용률의 증가입니다. 네. 한번 PPT를 보시죠. 우와. 대박. 2015년에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해서 작년에는 54.1%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여성 고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여성 고용률이라는 게 맨날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이제 휩쓸었는데 한국도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남성 혼자서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퍼졌고 청년들은 맞벌이 가구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네. 가족 형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실현, 또 사회적 인정, 경제적 독립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면서 일이, 직업이 필수가 됐어요. 이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일을 하면서 출산이나 육아를 병행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혼이 선택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출산 후에 경력 단절을 겪는 선배 여성들을 보면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아니 근데 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먼저 출산율은 저렇게 내려가는 이런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른 나라는 뭐 다른 걸 겪었나요?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정부 정책, 대책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비슷한 위기를 겪고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었는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죠. 네. In Italy, the key challenge is declining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lors, donc, il faut bien avoir conscience que c'est un problème, c'est une question, c'est un enjeu mondial. 아이 귀여워요. 진짜 아빠들이 많이 좋네요. 어머.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유 귀엽네요. 이쁘네요. 아니 근데 유럽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무슨 사회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유럽 쪽을 보자 뭐 이러는데 저출산은 유럽도 마찬가지로 피해가지 못하네요. 그렇죠. 저출산을 극복했다, 또 반등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유럽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나라가 있죠. 스웨덴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현재 1.6에서 1.8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웨덴에서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1900년대의 스웨덴은 4.0명이었는데 이것이 1920년에는 2명대로 급격히 하락했어요. 그리고 1934년을 한번 보세요. 이때는 1.68명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치가 그렇죠.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1.6명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전 세계적인 출산율 동행에 비추어 보면 아주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때는 약간 전쟁 중인 거 세계 뭐 1차 대전 뭐 이때쯤인 것 같고 2.5으로 올라왔을 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다시 베이비 붐하고 이럴 때인 것 같고. 그런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있고 뭐 1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 출산율이 스웨덴에서 급격히 떨어진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당시 스웨덴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농업 이외에는 별다른 기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930년대에 이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대공황. 그렇죠. 대공황이 오죠. 그래서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거죠. 진짜 문제였나 보네요. 4분의 1이 이민을 간다는 건 나라가 진짜 위기. 안 그래도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는 가족 정책, 주거 정책, 교육 정책, 의료 정책을 총망라한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근데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맞습니다. 있고. 그러면 의견을 합치해서 이렇게 쭉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뭐 잘 됐나 보네요. 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스웨덴도 좌와 우가 나눠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가 이제 여야 뭐 좌우 가릴 것 없이 여러 정당이 다시 결합을 하고 또 노동자 또 성평등 정책 전문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결합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어느 나라에서 좋으니까 이거 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 나온 정책들이에요. I det goda hemmet råder likhet, omtanke, samarbete, hjälpsamhet. Tillämpat på det stora folk- och medborgarhemmet skulle detta betyda nedbrytandet av alla sociala och ekonomiska skrankor.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출산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2명, 2명을 낳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1970년대가 되면 다시 또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1점 명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80년대면 뭐가 있나요? 저때 약간 뭐 반전 히피 문화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결혼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었나? 그게 스웨덴까지. 왜냐하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확대됐어요. 경제 발전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고 거기에 여성들이 활발히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집에 있던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당시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건 여자들이 해야지.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관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과 돌봄을 양립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성들이 점점 더 아이를 덜 낳게 된 것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시기만 좀 다르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데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다시 반등에 성공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는데 스웨덴 정부가 혁명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1974년 이때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돼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죠.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쓰는. 그러면 이 제도 첫 해 사용률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 한번 짐작해 보시겠어요? 이거 한 10%? 10%? 육아휴직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첫 해에는. 5%? 3%? 그래도 너무 작지 않을까요? 3%? 좀 더 내려가 보시죠. 많이 몰랐다는 거네. 그 정도면 3% 아래면 국민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거의 안 썼다고 봐야죠. 고작 0.5%에 불과했어요. 어머나. 100명. 그러니까 당시에 스웨덴 사람들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무슨 아빠가 집안일하고 아이를 키우냐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남성들이 꼼짝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실 자료도 그 노력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이게 노력인가요? 야, 이거 확 오는데요? 만레디그 빠빠. 야, 되게 마초적인. 애기가 놀랐어요. 애기가 놀랐어요. 애기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갑자기 없더니. 이게 정부 노력이었다고요? 네.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남성은 스웨덴 올림픽 역도 선수인 레나르트 날그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쩐지 헬스장 느낌 나더라. 그리고 육아가 어떤 남성다움, 남성성의 상실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남성이 좋은 남성, 멋진 남성이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의 생각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마동석 씨가 저렇게 아이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뭔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아니죠. 마동석 형님이 안고 있으면 납치된 아이를 구해라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살짝 다른. 민상 씨가 안고 있으면 어떨까요? 네, 제가 안고 있으면요. 네,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장가를 못 갔는데 애가 있다 이상한데. 민상이 애 거 뺏어 먹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애기 분유도 내 거. 네. 결국 이제 이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스웨덴 정부가 또 하나의 또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1995년에 아빠의 달, 아빠의 이제 아빠가 쓸 수 있는 한 달을 이제 만드는데요. 이것은 육아휴직 할당제예요. 사실은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당시에 회사에 가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얘기하면 이런저런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약간 강제적인 그런 힘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눈치 보지 말라. 그렇죠. 한 달 통으로 쉬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쪼개서 써도 되고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제 통으로 썼지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도 또 쪼개서 쓰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제도가 또 점차 발전해 오죠. 그래서 지금은 자녀 한 명당 부부가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1년 반 정도 되는 거죠. 쓸 수 있고요. 부모 중에 한쪽이 반드시 90일, 그러니까 석 달 정도는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남성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å vi delar upp i stort sett lika på hela ledigheten. Nej, idag så jobbar Helena och jag jobbar på onsdagar och torsdagar och varannan fredag. Och Helena jobbar måndagar och tisdagar. 약간 강제적으로 해주니까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루빨리 유민상 씨가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꼭 보고 네. 싶어요. 아, 저요? 육아휴직을 해야 되니까. 아유, 궁금하세요. 쌤과 함께 여기 제한 나머지 날이 다 육아를 하는 날입니다, 저한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애부터 생깁시다. 믿어도 될까요? 네. 믿어 생길게. 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육아휴직 제도가 있고요. 심지어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어요. 이제 우리는 한 아이당 1년을 쓸 수 있는데 1년을 남성이 모두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도는 잘 만들어놨죠. 근데 문제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가?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 정도인데요.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 정도. 그런데 아빠의 사용률은 얼마죠? 6.8%. 네. 한국 기업에서는 아직도 여성이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대체 인력을 충분히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가 만약 사용하게 되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실은 민폐를 끼칠 수도 있어요. 문제가 큽니다. 이게 또 있어, 맞아요. 굉장히 미안해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대체 인력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사정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또 고용 형태 간 차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요? 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대단히 드뭅니다. 프리랜서가?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스웨덴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웨덴은 지금 프리랜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쓸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는 당연히 쓰고요. 자영업자, 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자, 또 학생까지도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보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제도가 있고 거기서 급여를 받게 돼요. 그럼 우리 같이 연예인들도 제가 만약에 결혼을 빨리 해서 아이가 나오면은
쌩과 함께를 1년 동안 쉬지만 출연료는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이거 가능합니까? 해주실 겁니까?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줍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은 아예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본 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같은 식으로. 그러면 IQ는 부모들은 너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는 그동안의 동료들 되게 좀 불만이 있고 어렵다 뭐 이럴 생각을 할 텐데. 그리고 평생 아이 낳을 일이 네.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 육아휴직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도 그런 글 저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아니 그거 다 좋은데 당하는 내 입장을 봐라. 나는 이쪽에 3명인데 이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서 내가 두 배로 일하고 갔다 왔더니 이 사람이 간다. 그래서 나 혼자 중간에서 난 온팡 썼다. 이거를 한번 당해보면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또 화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런 여러 가지가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스웨덴에 가서 조사를 했고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팀에서 당신이 일하는 파트에서 육아휴직을 잘 가느냐? 당연히 간다. 여자도 가고 남자도 간다.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초 그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갈 만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하게 돼요. 그러면 최고 경영진 사장단이죠. 사장들이 올해 이 정도의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가겠구나라고 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결국은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이나 그들의 동료나 또 중간 관리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중요한 책임은 최종 경영진, 가장 높은 최고위 경영진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런 거죠. 어떤 부서에는 성과를 많이 높여야 돼. 근데 여기서 육아휴직을 가요. 또 어떤 부서는 그냥 좀 성과가 예년치만 하거나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 아니면 어떤 부서는 예년치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예년치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는 대체 인력을 1명을 투입합니다. 예년치보다 좀 떨어져도 되는 부서에는 그냥 성과를 좀 줄이면 돼요. 그런데 예년치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부서에는 2명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최고 경영진이 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싸우거나 갈등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눈치 보거나 미안해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는 일도 늘어나지 않고.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책임의 문제가 내가 이거를 육아휴직을 쓸 때 주변에 피해를 줘서 내가 미안하고 그걸 내가 다 인사고과에서 감당하고 그게 개인의 문제였는데 그걸 시스템으로 지금 해결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마바라는 게 있어요. 마바 코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나 마바코드 쓰겠다. 그럼 회사의 그 관리자들이 마바코드 이 사람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간다. 기록만 하면 돼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아이가 나을 때까지 쓸 수 있고 급여는 일을 하지 않지만 월급의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아프거든요. 맞아요. 육아휴직 끝난다고 해서 아이가 다 나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끝나고 2살, 3살 되고 어린이집 가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사실 그럴 때 눈치 보지 않고 바바코드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쌤, 이제 육아휴직을 써서 쉬고 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가 계속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 인력을 쓰게 되면은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도 들 텐데 그런 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지불을 하게 되는 건가요? 중요한 건 비용이죠. 예산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70년대부터 부모 휴가라고 하는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국가와 또 그 부모 당사자와 그리고 고용주가 이제 계속 축적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약 31.4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사회보장기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 휴가 급여는 사회보장기금과 또 일반 조세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큰 부담을 집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부모 휴가 관련해서 국가가 지불하는 지출은 스웨덴 전체 사회보장 지출액의 약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20% 가까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나 비용 문제에서 고용주나 근로자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어떤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사실 좀 연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직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그 주 5일 근무 중에서 재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는 뭐 월수, 아빠는 화목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일과 아이 키우는 일을 병행해 가려면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좀 조정해 가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아예 그냥 휴가나 휴직을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회사로서는 손해보는 게 없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약간 유연 근무제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가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유연 근무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시차 출퇴근제 들어보셨죠? 아무 때나.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하는 문제, 또 선택시간 근로제. 이것은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자기가 조금 더 오래 일하거나 아이가 아프면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선택시간 근로제도 있고요. 또 재택근무도 있어요. 제도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육아휴직처럼 이 제도를 실제로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그걸 장려하는 것이지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게 제도가 딱 받쳐주고 기업이 이 문화가 좀 바뀌어야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도입을 좀 해보시겠어요? 저희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저희 직원 지금 한 5명 되는데요. 지들 멋대로 와서 멋대로 퇴근하고 애인이랑 데이트 있다 그러면 멋대로 핑계대고 나가고. 그건 땡땡이 같은데요? 아주 꼴박이에요, 아주. 그건 땡땡인데. 그렇지만 참고 계시죠. 상 받으셔야 돼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네. 사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웨덴의 출산율이 반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가족 다양성 정책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양성 정책? 다양성 쪽은 석천님이 전문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법률혼 가족, 즉 법적으로 국가의 이제 인정을 받은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모두 동등한 법적 보호와 또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기본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데에는 이 정책이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긴 해요. 그런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함께 살다가 원하는 시기가 되면 아이를 한번 낳아볼까? 근데 아이를 낳아도 차별이 없고 국가에서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니까 굳이 기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 관념적으로. 유교적 관습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변화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많은 젊은이들은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있어요. 누군가 함께 살아보지 않고 이제 결혼을 딱 한 날부터 이제 한 집에 살고 이제 내가 이제 애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런 게 지금 청년들에게 난 연습도 안 해봤는데 이런 거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스웨덴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하면 나아질까요? 네, 사실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스웨덴 모델을 이야기하면 또 반론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스웨덴처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느냐. 돈이 또 다, 또 두 번째는 한국은 시장 자유주의 사회거든요.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서 어디까지 복지제도를 만들어주고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 시스템에 관계없이 복지제도를 늘려왔어요.
그리고 복지제도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의 기본선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좀 길게, 시간을 길게 잡아서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실행해 나가고요. 또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또 수많은 복지제도를 우리가 이미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3년 후에 5년 후에는 이런저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준다면 사실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다시 또 계획하고 뭔가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겠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할 때 저와 같은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출산의 주체인 청년들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 이게 뭘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네. 먼저 여성이 생각하는 전제 조건의 1순위는 파트너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이고요. 왜 나만 해보냐? 2위는 파트너의 공평한 가사 분담. 왜 나만 해보냐냐? 3위는 파트너가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어떠세요? 재밌는 게 여성은 파트너고 남성은 나네. 내가 준비되면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그때 있고 약간 뭐. 여성은 약간 시간을 같이 나누고 어떤 역할을 같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남성들은 경제적인 게 해결이 되면. 근데 일단 또 보이는 게 우리가 계속 육아휴직 제도나 부모 휴가 같은 얘기했는데 그런 제도들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보이죠. 사실 저출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여성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일터에서 좀 부담감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워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노동의 지속성,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저출산 대책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 제도를 실제로 잘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디커플링, 즉 현실과 어떤 제도 사이의 격차, 이것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냥 평범한 한 26살 그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된 남자한테 결혼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역시나 뭐 마찬가지로 지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왜 결혼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있냐? 그냥 딱 답이 그냥 하나요.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마디더라고요, 그냥. 마찬가지로. 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라고 하는 그 말 밑에 감춰져 있는 그의 어떤 자포자기, 불행한 느낌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일과 돌봄의 양립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불행함이에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까 저기도 나왔지만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너무 미안하다.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 비극적인 것이고 이것은 청년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비관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의 이제 우리가 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예요. 아이고. 그렇다가 91점은 불안감을 최근 1년 동안 불안하지 다 불안했네요. 다 불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1위가 나머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발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직장에서 근무가 너무 과도해서 힘들다. 내 인생이 우울하다. 또 너무 슬픈 얘기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고 느껴. 이렇게 느끼는 청년들이 60% 가까이 이른다면 사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살기만 하는 거죠. 숨만 쉬고.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나 집을 살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현실이 안 보인다라는 그 희망이 없다라는 순간이 저한테는 왔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애는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애를 낳아서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없고. 예. 평범한 것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포기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집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에게요? 슈카 씨 같은 경우는 조회수? 예. 아니 뭐 예.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 아하, 역시 조회수네요. 아하, 너무 식상한. 넓은 사랑, 예. 넓은 사랑.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거나 할 때 회사가 사실 초반에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이 통하는 딱 한 명이 있으니까 다닐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명? 멋지다.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돈도 있어 보고 성공도 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다 가져봤지 않습니까? 다 가진 남자? 뭐 놀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정말. 맞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벌써 그러니까 놀 사람이 놀 필요한 사람. 거예요. 놀이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 이렇게 너무 흔하게 행복? 뭐 사랑, 행복, 또 나와 가장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또 함께 놀 사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생각을 해보면 돌봄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돌봄? 내가 아플 때, 내가 놀고 싶을 때, 또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기쁨이나 슬픔을 나눠줄 수 있고 나와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이 행복하려면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의 권리는 혼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요즘 청년들 중에는 그냥 혼자 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 또 뭐 이런 분들이 많아져요. 근데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을 놓치고 있냐면 너무 혼자 하다 보니까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잃어버리고 있어요. 함께 사는 것도 권리예요. 함께 살 권리, 또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 아이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 기쁨과 슬픔, 괴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은 인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또 의미이기도 할 텐데 지금의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구조적으로 박탈당한 최초의 세대다. 이런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데 잃어버리고 있다는 인식도 못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꾸 비관주의를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비관주의를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그 권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때 자신의 생애 전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때 청년들이 누군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꿈도 꿔보고 결혼도 생각해보고 아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저출산 정책이고 이번 총선이고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총선 이후에 이게 좀 초당적으로 정말 좀 힘을 합쳐서 뭔가 나아가서 반등을 시킨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그 전에 우리가 꼭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 반등이라는 그 숫자에 너무 강박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구성원들이 살만한 사회다. 또 정말 진심으로 내가 우리 사회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출산율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 의무나 어떤 강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오롯이 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그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된다. 이런저런 제도를 마구 들여오겠다고 남발하지 마시고 지금 쓸 수 있는 예산,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인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예산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실제로 민간 기업들이 이제 따라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좀 이제 의식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 특히 최고 경영진들이 인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서 줄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누구나 아이를 자유롭게 낳고 또 자유롭게 키우면서 그러나 그것이 직장 생활의 하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또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돌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아무리 회사가 지원을 해주고 해도 결국 가정에 돌아오면 아이는 부모와 함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성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또 많은 문제가 다시 원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 돌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마을과 우리 사회가 함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만났던 많은 부모들은 육아가 힘들다는 말이 어색하다고 말했어요. 어색하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당연히 부모의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 정책과 기업, 또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때문에 우리만큼 힘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 결혼과 아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아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